엄마, 명절인데 밥은 해야죠. 먹고 싶으면 내가 차려라.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 그냥 올해는 안 하고 싶어. 이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서운하여 자립적 삶을 시작한 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희생만 하는 것이 옳은 삶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남 여수 구도심의 골목길은 저녁이면 누런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져 내린다. 그 빛 사이로 윤미정은 마지막으로 분식집 문을 잠그고 있었다. 손목이 시큰거려 열쇠를 돌리는 것조차 힘겹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허리 디스크까지 겹치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아줌마, 내일도 문 열어요? 지나가던 중학생이 묻는다.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여기서 떡볶이를 사 먹었다. 미정은 쓸쓸하게 고개를 젓는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중학생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가버리고 미정은 홀로 서 있다. 30년 하고 8개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도윤이가 고등학교 1학년, 소연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때 이 분식집이 아니었다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멸치 우린 국물을 끓이고 밤 10시까지 마지막 손님을 받았다. 손목이 아프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투정 부릴 여유는 없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정리를 한다. 낡은 냉장고 위에는 도윤이와 소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다. 도윤이는 지금 SI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소연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다. 둘 다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 자식만 잘 크면 됐다.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실제로 그랬다.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며 결혼도 했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허전하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큰 냄비에는 아직 떡볶이, 국물이 남아있다. 미정은 불을 켜고 국물을 다시 끓인다. 혼자 먹을 떡볶이 한 그릇을 만들어 본다. 30년 넘게 만들어 온 맛이지만 오늘따라 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밖에서는 마지막 버스가 지나간다. 이 시간이면 골목이 조용해진다. 예전에는 이 시간까지도 손님들이 찾아와 라면을 끓여달라고, 김밥 하나만 더 싸달라고 했다. 그런 소음들이 사실은 미정에게 삶의 리듬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떡볶이를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한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더 아프다. 미정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가게를 둘러본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김치 냉장고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이제 기억 속으로만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가게 안이 어둠에 잠긴다. 미정은 문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가게를 바라본다. 간판 글씨가 오래돼서 일부는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증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생각한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손목과 허리는 아프지만 아직 71세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너무나 조용하다. 분식집이 있을 때는 집에 와도 내일 장보기, 재료, 준비하기 같은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웠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들마저 사라졌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든다. 하지만 채널을 돌려봐도 집중이 안 된다. 핸드폰을 꺼내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가게 정리하느라. 이제 정말 문 닫았다. 수고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응. 알았다. 통화는 짧게 끝난다. 소연이에게도 전화해보지만 비슷하다. 아이들도 각자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분식집의 마지막 불이 꺼진 순간부터 삶의 소음도 함께 사라진 것 같다. 내일은 뭘 하며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다. 분식집을 접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정은 구청에서 나온 건강검진 통지서를 받았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검진이나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광주의 대학병원에 갔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까지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차분했지만 미정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결과는 유방암 초기였다. 다행히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어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수술 날짜를 잡으세요. 미정은 도윤이에게 먼저 전화했다. 엄마, 뭐라고요? 암요? 응. 의사가 초기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 말고. 아니,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내가 내려가서 같이 병원 갈게요. 도윤이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광주까지 내려왔다.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부분 절제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다. 앞으로 6개월마다 서울 상암의 암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가 이 분야 전문 병원이거든요. 서울이라니. 미정에게는 너무 먼 곳이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한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 먼 길을 혼자 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엄마, 검진 받으러 올라오실 때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병원도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도윤이의 제안에 미정은 고마워했다. 소연이도 같은 말을 했다. 엄마, 검사 결과 들으러 올 때는 우리 집 쪽이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렇게 6개월마다 서울을 오가는 일정이 정해졌다. 검사 받는 날 전날에는 도윤이 집에서, 결과 듣는 날에는 소연이 집에서 하루씩 묵는 것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첫 번째 정기검진은 순조롭게 지나갔다. 도윤이가 마중 나왔고 며느리 윤아영도 저녁을 준비해뒀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 결과를 들었는데 다행히 이상 없다고 했다. 두 번째 검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검진이 되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며느리가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도윤이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까지 함께 가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검진이 있던 월요일. 미정은 오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도윤이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더 눌러봐도 소리만 날 뿐이었다. 미정은 도윤이에게 전화했다. 나 아파트 앞에 있는데 문이 안 열리네. 네, 집에 있을 텐데요. 아영아, 엄마 왔는데 문 안 열어드려? 전화 너머로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도윤이가 다시 말했다. 엄마, 아영이가 지금 아기 재우고 있어서
문 못 열어준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나자 미정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며느리 아영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집 정리가 안 돼서요. 1층 카페에서 조금만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집 정리가 안 돼서 기다리라니. 며느리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자신이 잘못인 걸까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다. 1층 카페는 무인 주문대가 있었다. 미정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메뉴판의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고 주문 방법도 복잡해 보였다. 젊은 직장인들이 능숙하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위축되었다. 결국 카페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 한편의 쉼터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여수에서 직접 기른 풋고추와 집에서 볶은 멸치볶음을 가져온 것이었다.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반찬이었다. 그런데 이 봉투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미정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여수와 달랐다. 회색빛 구름이 답답하게 눌러앉아 있었다. 1시간이 넘게 지나자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이제 올라오세요. 미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엘리베이터를 탔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남의 집에 폐를 끼치러 가는 기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맞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정리를 못했어요. 괜찮다. 미리 연락 안 한 내가 잘못이지?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니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부엌에는 분유 살균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현관 옆에는 비싼 유모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왠지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30년 된 분식집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에야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 아영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기가 계속 보채서 정리를 못했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미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로봇 청소기가 윙윙거리며 바닥을 닦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분유 살균기에서 나오는 증기 소리가 요란했다. 어머님, 소파에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아영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물을 끓였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다. 65인치 대형 TV, 최신형 공기청정기, 아기 용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게 반듯하고 깨끗했지만 미정에게는 왠지 숨 막히는 느낌이었다. 엄마, 오셨어요? 도윤이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30년 전 젊은 시절의 남편을 닮았다. 검사 잘 받았다. 결과는 내일 들어야 해. 수고하셨어요. 저녁은 뭐 드실래요? 아영아, 뭐 준비한 거 있어? 치킨 주문할까요? 어머님, 치킨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기름진 치킨보다는 집밥이 당겼지만 며느리가 바쁜 걸 아는데 무리할 수는 없었다. 가져온 풋고추와 멸치볶음을 냉장고에 넣으며 아영에게 말했다. 이거 반찬 삼아 먹어. 풋고추는 내가 직접 길렀어.
고마워요, 어머님. 그런데 아기가 아직 이유식 단계라 매운 건 잘 안 해먹어서. 그래, 알았어. 미정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자식들이 좋아한다며 정성껏 기른 풋고추가 이젠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어색했다. 도윤이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아영이는 아기 돌보느라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미정은 치킨을 먹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내일 몇 시에 병원 가면 돼? 10시 예약이에요. 9시 반에 집에서 나가면 되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도윤이는 TV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틀었다. 미정은 치킨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복도를 걸어가다가 도윤이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였다. 여보, 어머니 오시면 집이 하루가 통째로 무너져요. 청소도 다시 해야 하고, 아기도 뒤집히고. 아영의 목소리였다. 피곤에 절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1년에 몇 번 안 오시잖아. 좀 참아. 도윤의 대답이었다. 그 참아라는 단어가 미정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자신이 참아야 할 대상이라니. 30년 넘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가 참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 참긴 뭘 참아요. 어머니가 오시면 아기 잠자리도 엉망이 되고, 집안 루틴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가져오시는 반찬들도 솔직히 우리 입맛에 안 맞고 냉장고만 차지해요. 미정은 화장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조여왔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이 냉장고만 차지하는 짐이라니. 그래도 어머니 마음인데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아기 있는 집에 갑자기 오시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알겠어. 다음부턴 미리미리 얘기할게.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아서 미정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71살의 얼굴에는 피로와 서운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갔을 때 도윤이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기차 시간표를 검색해봤다. 마지막 기차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다. 혹시 몰라 소연에게 전화해봤다. 소연아, 나 지금 오빠 집에 있는데.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혹시 내일 검사 결과 들으러 갈 때 내 집으로 가도 될까? 소연이 잠시 망설였다. 엄마, 죄송한데 집이 너무 좁고 남편이 요즘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겠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여수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두 자식 모두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불편해하고 있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해요. 도윤이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방으로 향했다. 작은 방에는 침대와 옷장만 덩그러니 있었다. 창밖으로는 다른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분식집 마지막 불을 끄던 그날 밤처럼 가슴 속 무언가가 스르르 식어갔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참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미정은
다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가게에서 혼자 국물만 끓이고 있었다. 추석 연휴 첫날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미정은 벌써 일어나 전 반죽을 치대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미정은 일어났다. 평생 습관처럼 명절 전날 밤까지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음식을 해왔는데 오늘은 냉장고에 달걀 몇 개와 김치, 밥 한 그릇뿐이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오후 2시쯤 도윤이네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도윤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며느리 아영은 아기 용품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있었고 생후 8개월 된 손자는 아영의 품에서 칭얼거리고 있었다. 엄마, 왔어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멈칫했다. 평소 같으면 집 안 가득 음식 냄새가 났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다. 엄마, 음식은? 아직 안 했어. 추석인데 아직요? 벌써 오후인데. 도윤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릴 때부터 명절이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이런 어머니는 처음이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1시간 뒤 소연이네도 도착했다. 소연은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로 인사했다. 엄마, 왔어요. 차례상 차리려면 도와드려야죠? 거실로 들어서던 소연도 도윤이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부엌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엄마, 저는 안 부치셨어요? 나물도 안 하시고? 응, 안 했어. 왜요? 몸이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안 하기로 했어. 소연이 도윤이와 눈을 마주쳤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다. 엄마, 명절인데 밥은 해야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먹고 싶으면 내가 차려라. 냉장고에 재료 있다. 미정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자식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곁에 앉았다. 아프지 않아. 그냥 올해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고요? 응, 너희가 해. 결국 도윤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알겠어요, 엄마. 우리가 해드릴게요. 아영이 마지못해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다. 하지만 손놀림이 서툴렀다. 평소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며느리에게 전통적인 명절 음식은 낯설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영이 물을 들고 소연에게 물었다. 소연도 평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늘 해주셔서. 며느리가 부엌에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도윤이와 소연은 거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미정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다. 엄마, 그래도 조금은 도와주세요. 소연이 부탁했다. 미정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다. 결국 어설픈 손길로 차례상을 차렸다. 저는 눌어붙고 나물은 간이 맞지 않았다. 평소 미정이 해주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맛이 좀 도윤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영이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다들 어색한 분위기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연이 미정에게 다가왔다. 엄마, 왜 이러세요? 평소랑 너무 다르세요. 미정은 소연을 바라봤다. 딸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도윤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요. 애도 있고 하니까 엄마 집에서 자고 내일 올라가려고요. 평소 같으면 미정은 벌써 가냐, 좀 더 있다 가라고 붙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는 거 불편하다 했지? 나도 그래. 오늘은 올라가라.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이와 소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그날 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도 사람이야. 불편한 건 참지 않기로 했어.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소연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감정이 있어. 참기만 하고 살 수는 없어. 도윤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생각해봐. 나도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갔다. 미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어설프게 만들어진 음식 그릇들을 하나하나 씻으면서 생각했다. 3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자식들이 좋아할까봐,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부담스러워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 설거지를 마친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한 집을 둘러봤다. 이 정적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앞으로 할 일들 1점 병원 검진 숙소 알아보기 2점, 동네 부엌교실 준비하기 3점. 미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추석 다음 날 오전 도윤이의 전화가 먼저 왔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서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여수의 가을 하늘은 맑았다. 기분 상한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을 정리한 거야. 엄마, 그래도 우리가 너무 도윤아, 미정이 아들의 말을 끊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나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병원 검진 때부터는 안병원 근처 숙소에서 잘게. 엄마, 왜요? 우리 집에 오시면 되는데. 너희도 힘들고 나도 불편해. 서로 눈치 안 보고 지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컴퓨터를 켰다. 소연이가 몇 년 전에 사준 노트북이었다. 처음엔 사용법을 몰라 구석에 방치해뒀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상암동 안병원 근처 숙소를 검색했다. 여러 곳이 나왔다. 환자 가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들이었다.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다. 다음 달 15일 1박으로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혼자 오시는 거죠? 네. 검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세요. 교통편 안내도 해드릴게요. 친절한 목소리였다.
미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후에는 분식집 자리를 다시 봤다. 30년 넘게 장사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 미정은 줄자를 들고 공간을 재어봤다. 며칠 후 동네 이장 어른이 찾아왔다. 도윤 어머니, 요즘 뭐 하시려고 하는지 소문이 났던데요. 네. 작은 요리교실 같은 걸 해보려고 해요. 요리 교실이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이라도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복지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찾고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일주일 후 미정은 작은 간판을 달았다. 미정인의 동네 부엌교실. 소박한 간판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첫날에는 동네 어르신 5분이 오셨다. 평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분들이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 드실 때도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미정은 찬찬히 설명했다. 김치와 물의 비율, 돼지고기 넣는 타이밍, 간 맞추는 법까지. 30년 넘게 분식집을 하며 터득한 노하우였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맨날 간이 안 맞더라고.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김치에서 나오는 국물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했다. 완성된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도윤 어머니, 다음엔 뭐 해주실 거예요? 된장찌개도 좋고 부침개도 좋겠어요. 2번째 주에는 초등학생들도 왔다.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이 혼자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선생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는 국물이 생명이야. 멸치랑 다시마로 우린 국물을 써야 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다. 미정은 이런 시간이 즐거웠다. 분식집을 할 때와는 다른 보람이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소연이 아이 손을 잡고 내려왔다. 엄마, 소문 들었어요. 요리교실 하신다면서요? 조금씩 하고 있어. 우리도 가르쳐줘요. 아이한테도 요리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소연의 5살 된 딸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호떡을 만들어 보자. 미정은 손녀와 함께 반죽을 치댔다. 소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엄마, 이렇게 활기찬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좋더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상황이 바뀐 거야. 너희도 각자 삶이 있잖니?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어. 혼자 있는 거 나쁘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그때 미정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다음 검진 때 정말 숙소에서 주무실 거예요? 그래도 집에 오시는 게 미정은 답장을 보냈다. 이번에도 게스트하우스로 갈 거야. 내가 바쁜 건 이해한다. 다만 예의는 바쁨보다 먼저야. 메시지를 보낸 후 미정은 소연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고. 엄마, 그렇다고 너희랑 멀어지고 싶은 건 아니야. 다만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지내자는 거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 더 자주 내려올게요. 아이도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저녁 무렵 미정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된장을 풀면서 생각했다. 30년 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들고 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이 숨을 쉬는 소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요리교실 준비를 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올까? 무엇을 가르쳐 드릴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방문자가 아니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어머니가 먼저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가족의 경계도 건강한 모양으로 다시 그려진다는 것을.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